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기가 한 날에 촬영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이고 여러분 진짜 잘 도착을 하셨겠죠. 그리고 저는 퇴근을 못하고 오늘 기숙사 사감이어갖고 여러분들 3학년들 선배들이 있어갖고 사감 근무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또 일주일 동안 또 온라인 클래스를 들어야 하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잘 건강히 계시고 또 학교 와서 또 듣는 친구도 있겠네. 하여튼 이렇게 업로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또 2패 선생님도 축구 좋아하는 건 다 아니까 개막일이어서 제가 또 좋아하는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옷을 입고 이런 앞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계속 연속되는 거죠. 연속되는 우리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반을 모두 임진왜란까지 딱 해갖고 마치고 이제 이후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조가 죽고 다음 왕인 광해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광해군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한테 큰 활약을 합니다. 아버지는 의주로 피난간 상태에서 광해군은 분조라고 해서 나눌 뿐 조종을 나눴다는 거죠. 그래갖고 전쟁터에 직접 본인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기도 하고 상당히 임진왜란한테 큰 기여를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근데 광해군 자체가 출신 소생이 어머니가 왕비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고 후궁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출생 성분 때문에 광해군이 이제 나중에 이제는 왕위 계승에 좀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또 나중에 화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임진왜란 끝났고, 자, 7년의 전쟁 끝에 조선은 한반도 땅은 쑥대밭이 되겠죠. 이겼지만은 결코 이기지 않는 전쟁 임진왜란. 그래서 광해군이 해야 될 당면 관제는 전후 복구 사업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 영향에서 양안도 소실됐죠, 호적도 없어졌죠, 그 다음에 토지는 황폐화됐죠, 인구수는 대폭 줄어들죠. 자, 국가 체제가 완전히 붕괴된 이런 와중에 광해군은 전후복구 사업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후복구 사업으로 다시 만들어야지. 세금을 수취하기 위해서 양안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제가 핸드폰을 바꿨죠. 그래갖고 이제 또 이 바꾼 핸드폰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질이 어떨지 저도 참 궁금해요. 하여튼 양안이라고 하는 토지대장을 다시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되고, 자, 그 다음 당연히 너는 토지대장 플러스 같이 따라오는 인구대장인 호정. 자, 양안과 호정을 다시 작성을 합니다. 없어졌으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고, 양안과 호적을 다시 작성을 하게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다시 국가 재정, 자,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당연히 요걸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법인, 자, 다시 광해군에 하면은 요게 대동법을 실시합니다. 대동법. 자, 여러분 아마 오고 나서 다음 날에 보는 모의고사 미리 이미 다음 날에 보는, 우리는 월요일날 보는데 원래 금요일날 봐야 되는 이 모의고사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대동법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여튼 대동법은 뭐다? 특산물을 이제는 걷지 않고 대신 화폐나 곡식이나 이런 걸로 내는 건데 토지 결수 단위도 걷어들였다. 그리고 대동법의 실시로 국가는 새로운 상인들이 필요했다. 그 상인이 바로 공인이라고 하고, 그 공인이 등장하게 되는 또 결과로 나왔는데, 대동법이 이 광해군 때 1608년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경기도를 한정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당연히 왜 그랬냐? 당시에 땅을 가진 세력들은 반발을 합니다. 당연히 땅을 기준으로 세금을 수취하니까 많이 가두면 많이 갈수록 많이 낼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반발하게 됩니다. 여하튼 대동법이 실시됐던 것도 이 광해군 때고 이건 다시 경제사파트에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그 다음에 전염병도 많이 돌았어. 다쳤어. 그래서 자 허준으로 하여금 자 1610년도에 자 동의 도감도 이때 완성되게 됩니다. 광해군 때. 아주 또 중요한 책이죠. 자 의학책 우리가 고려 때 황약 구급방, 세종 때 집성방, 하약 집성방, 조선 후기 때 이제 동의보감 가장 유명한 거는 이 동의보감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전후복구 사업을 하게 됐고요. 자 또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광해군 하면은 바로 요거죠. 자 전후복구 사업과 같이 바로 실리적 중립 외교가 쉽게 말해 중립외교가 합니다. 중립외교. 아주 또 중요하고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제 흐름상 자 동아시아의 흐름상 명이라고 하는 중원의 왕조가 점차 쇠퇴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1616년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청이 됐죠.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광해군의 외교 선택은 중립외교였습니다. 그래서 1619년도에 두 나라가 붙습니다. 붙는데 명은 당시 조선에게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명한테 당시 군신관계였고 당연히 명나라가 우리 임진왜란한테 도와줬으니까 가야지. 당연히 무조건 가야지. 그런데 당시 광해군은 야 이거 이게 명이 그래도 이거 후금이 너무 센 것 같아. 이제 명 대신 후금을 선택하게 되는 이 둘 사이에 이제는 외교 중립외교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야의 전투라고 해서 1619년도에 이 둘이 붙는데 거기에 장군이 바로 누구냐면 강홍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요 사람 이 사람을 대표 장수로 보냈는데 강홍립에게 그 전쟁 가기 전날에 야 잘 보다가 눈치껏 빠져라. 청에 투항해라. 그러니까 후금에 투항해라. 이러한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 강홍립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또 실리적 중립외교의 하나의 사례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광해군의 이 선택, 실리적 중립외교의 선택은 결국은 광해군이 정권을 왕위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또 결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실리적 중립 외교와 이게 하나의 또 이유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또 합니다. 보너스. 자 이거 제가 다시 요런 용어를 쓸게요. 이 녹색을 쓸 텐데 네모 살 재라고 해서 엄마를 폐위하고 살제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됐냐. 이 광해군의 하나의 또 출생이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출생의 그러한 그 후궁에서 자식으로부터 출발한 하나의 일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선조가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궁 말고 그러니까 본 대비 본 부인을 젊은 나이 차이 한 40살 정도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대비가 와. 광해군보다도 어리지. 광해군보다 한 10살 정도 어릴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보다 어린 이 인목대비라고 해서 인목대비가 새롭게 왕에 올라요. 대비에 올라요. 근데 선조와 인목대비 사이에 광해군은 대군이 아니야. 군이야. 왜 군이겠어? 이 사람은 후궁의 자식이기 때문에 대군이 못했어.
근데 이 임목대비와 선조사위에서 아들이 태어난 거야. 그게 바로 영창대군이야. 영창대군. 그래서 이 영창대군이 태어나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겠지. 근데 그 와중에 또 이 태어나고 나서 선조가 또 죽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자연스럽게 원래 세자가 책봉됐으니까 왕이 됐는데, 자, 그러면서 영창대군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광해군에게도 상당히 컴플렉스, 아킬레스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광해군이 폐모살제, 결국은 나중 되면 1613년쯤에 아마 될 거야. 엄마인 임목대비를 폐위합니다. 그래서 저쪽 다른 궁으로 유폐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영창대군을 죽여요. 살인해 버리는 건데, 자, 그래서 임목대비를 폐위하고 영창대군을 죽이는 이 폐모살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리적 중리배교, 명을 배신하고 후금을 픽한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이 엄마,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은 개통상 엄마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폐위하고 아우윤 영창대군을 죽인 이거를 구실로 해갖고, 자, 조선시대 때 이제 두 번째 쿠데타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 쿠데타가 바로 뭐다? 인조 반정입니다. 이게 1623년에 바로 요 붕당 계열이 이 인조 반정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요 서인들, 요 서인이 주도해갖고 바로 인조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서인이 주도했다는 것은 광해군 때 서인은 바로 주도권을 빼앗긴 집단이었다는 거지. 이 광해군 때는, 자, 여기다가 하나 그냥 쓸게요. 바로 요 북인이 주도하는 정권이었어. 자, 이 북인은 광해군 때만 등장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북인이 그럼 광해군 때 왜 정치를 주도할 수 있었냐, 정권을 가지고 있었냐? 그 이유는 이 북인들이 의병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거야. 여러분은 아까 제가 전에 했던 홍의장군, 곽재우, 뭐 정인호 이런 사람들이 북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직접 임진 전쟁 때 군사들을 이끌고 나라를 위해, 조선을 위해 외적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줬으니까 이 북인들은 그 공을 인정받았고 광해군과 코드가 또 맞습니다. 그 광해군과 같이 전쟁을 누렸잖아. 그래서 요 광해군 때 북인이 주도했는데, 이 북인 주도의 이 정권에 대해서 서인들이 이제는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너는 명을 배신했다. 명을 배신했다. 명나라의 은혜를 잊었다. 또 하나, 유교적 강상 원리. 엄마를 폐위시키고 어떻게 아우를 죽일 수 있냐.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서인 플러스 인조가 인조 반정을 일으킵니다. 인조는 광해군한테 악감정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조 자체가 이걸 또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인조와 서인이 주도해갖고 인조 반정이 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거야. 그러면서 자, 너는 크게 요거야. 실리적 중립변조로 해갖고, 자, 폐모살제,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제조지이라고 해서 요것도 이때 나옵니다. 제조지. 우리 조정을 이을게 해줬던 명나라의 은혜도 잊었다는 거야, 너는. 그래서 폐모살제, 제조지의 은혜를 잊었다고 하면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게 인조 반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인조가 등장하게 되고, 자, 이제는 새롭게 이제 인조의 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광해군은 근데 재밌는 게, 연산군은 폐위되고 나서 얼마 안 돼가 죽어. 근데 광해군은 폐위되고 나서도 무지 오래 살아. 광화도도 갔다가 성토합니다. 나중에 제주도로 유배 갔다가 가갖고, 이 사람이 아마 1647년까지 살 겁니다. 그러니까 인조랑 서인이 이런 다시 명 쪽으로 간 거잖아요. 이러한 결과를 다 본 거지, 따지면은. 다 본 거고, 무진 장수예요. 아마 조선시대 왕 중에, 저도 한번 어디 책에서 봤는데
5 손가락에 안에서는 장수하는 임금이야. 왕위에 불러서 왕을 안 해서 더 장수했었어. 67세에 죽어요 강희군. 하여튼 강희군의 삶도 참 이 이후에 그러니까 반정 이후에 24년을 더 산 거네. 거의 20년 이상을 더 산 겁니다. 하여튼 병자호란까지 다 지켜본 사람이야. 자 됐어. 자 일단 폐모살제 제조지은을 어겼다. 이래서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이제 서인 정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인조반정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 공주지역도 우리 하나 얘기하면은 그러면서 이 인조반정을 했으니까 어떡하겠어. 반정의 세력들한테 공시책봉을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크게 불만을 느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게 이름이 이괄이야. 이괄. 그 1624년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 이게 너무 셌어 그때. 그래서 인조가 피난을 가. 어디로 피난을 가? 바로 여기 공주로 옵니다. 공주 산성 공산성으로 오는 거야. 근데 그래서 공산성 오는데 또 유명한 또 떡 얘기 혹시 뭐 공주 사는 사람들 많이 알는데 이때 인조한테 이 공주 지역에 임시성을 가진 큰 부자인가 봐요. 부자였어. 그래서 임시성을 가진 이 부호 임채훈 선생님 근데 공주뿐 아니니까 하여튼 임시성을 가진 이 부호가 떡을 바쳤답니다. 떡을 바쳤는데 아주 절대적인 맛이다. 그래서 이 떡에 맛있었나 봐. 무지 맛있었나 봐 인조가. 그래서 이 떡의 이름이 뭐냐는데 대충 모르는 거야. 아무도 그 떡에 이름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임시성을 갖춘 사람이 바친 맛있는 거다 해갖고 임절미가 임치에서 인절미가 됐다. 인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그래서 아마 한성시장 거기 가면 뭐 인절미 축제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럴 겁니다 여기. 됐고 자 이거에 난 한번 그냥 이러면서 언급을 해줬고 그래서 상당히 정권이 불안정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다음이 인조시대 때 이제 광해군이 즉위하고 나서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즉위하고 인조의 이런 외교적 선택 외교라는 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또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게 강대국 큰박음 속에서 자 그래서 1627년에 얘들이 가만히 안 있겠지. 그래서 얘들이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그냥 위로 이렇게 이을게요. 자 바로 첫 번째 정묘년에 쳐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정묘호란입니다. 정묘년이 언제냐면은 1627년. 1627년에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이거야. 서인과 인조가 외교 노선으로 어디랑 친하게 지내? 명나라와 친명 배금 정책을 하게 돼서 이 서인의 친명 배금 정책의 추진했고 요거를 구실로 바로 이 후금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또 그래서 명분은 저거야. 광해군을 복수한다. 광해군을 복수한다라는 명분이고 또 하나 또 당시에 좀 모문용이라고 해서 명나라 장수인데 이 사람이 평안도의 가도라는 섬에 주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거에 대해서 조선 당시의 서인 정권 인조와 서인 정권이 그 명나라 장수인 그 모문용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구실로 오는데 자 결론 이 정묘호란 때는 재빨리 인조가 인조는 이 당시에 강화도로 피신합니다. 강화도로 피신했고 그리고 당시에 아직 중원 대륙에서 후금이 압도적으로 명을 또 앞서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어느 정도 전투는 있긴 있었지만은 크게는 붙진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요 관계를 맺고 그냥 형제관계 형과 아우의 관계로 형제관계라는 걸 맺고 다시 이렇게 끝나게 됐던 게 정묘호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했던 나름 우리나라에서는 정봉수, 이립 이런 장군들이 나름 활약을 했는데 이 형제관계를 수락하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는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봅시다. 더 세게 들어와요. 그리고 9년 뒤 바로 그 해가 병자년입니다. 바로 병자호란이라고 해서 병자년은 바로 1636년이 되겠습니다. 이 1636년도에 자 병자호란이 일어나는데 이 드디어 후금이 나라의 국호를 청으로 바꿔요. 청으로 바꾸면서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에게 무슨 관계를 요구하냐면은 임금과 신하 관계, 이제 형제가 아닌 군과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당연히 이 요구사항을 당시에 조선의 성리학,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서인들은 이거를 예스 하겠어, 노 하겠어, 당연히 노를 하죠. 어떻게 여진, 이 오랑캐들, 이 만주족, 이 오랑캐들 어찌 니들이 우리에게 군신관계를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이 요구사항을 묵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 묵살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갈 수 있었는데 인조가 근데 병자호란 때는 강화도로 못 갔어. 왜? 겁내 빨리 내려왔어. 무지 빨리 내려왔어. 누가? 얘들이, 후금 애들이 청으로 5일 만에 서울이 털립니다. 서울이 5일 만에 한양이 가져가고 7일 만에 그 남한산성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 밖에 너무 빠른 속도에 하이패스로 와버리는 거야. 못 가. 그래서 남한산성 갈 거야. 원칙대로라면 강화도 가려고 했습니다. 인조고요. 나머지 뭐 아들들이나 뭐 당시에 뭐 중요한 사람들은 먼저 보내고, 인조가 왕이니까 좀 느리자. 뭔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가 결국은 타이밍을 놓쳤어.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조는 이때 남한산성 영화로 나왔죠. 얼마 전에 남한산성으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고 항전을 하게 됩니다. 겨울이죠. 한겨울이었고 당시 뭐 후금은 청은 청태종, 그러니까 누라치 말고 이제 다음 그 청태종이 직접 와요. 청태종이니까 황제 직접 청의 황제가 직접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거의 뭐 근 10만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뭐 남한산성에 우리 있었던 병력이 거의 15,000명 정도, 15,000명. 게임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식량분이 50일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한산성 안에. 근데 당시에 그래서 결국 딱 그 정도만 45일 정도 항전하고 결국은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안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두 파가 나눠지죠. 하나가 계속 들어오자. 주전파와 vs 항복해야 된다. 주화파. 파로 나눠지는데, 주전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 김상헌. 주화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최명길이라고 해서 이 둘의 또 이렇게 논쟁이죠. 뭐 토론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당시 영화에서는 최명길의 역할을 이병헌, 그 다음에 김상헌의 역할을 김윤식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옛날에 그 김윤식 그 배우랑 저랑 닮았다고 좀 약간 들었는데, 하여튼 요 둘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둘의 대립 끝에 항복을 하게 되고, 항복을 하고, 어디에서 항복을 하냐면은 저쪽
또 이 지역이 참 역사에서 많이 나와요. 저기 롯데월드 부근, 저기 송파, 송파, 그러니까 잠실 부근의 삼전도에서 자 우리 역사에서 또 굴욕적인 바로 삼전도에서 삼전도 근데 요 항복을 삼전도라는 섬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글이 그렇게 삼전도에서 항복한 글이 삼전도 비라고 하는 그 비석이 있는데 그렇게 명문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항복 문장 자체가 상당히 명문장이라고 이 또 유명하죠. 또 인조가 직접 나가갖고 머리를 도와르고 그다음에 입도 맞대고 뭐 하여튼 근데 뭐 저희가 이렇게 듣기에는 이 뭐 우리가 막 굴욕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굴욕적이지 않았다는 사료가 제 기억에는 제가 나중에 확실하면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뭐 거기 명함에 뭐 피나고 막 이렇게 막 굴욕적인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보는 마다 뭐 사료마다 다르겠죠. 하여튼 우리 역사에는 치욕적인 또 하나 있고 이 삼전도 비라고 해서 그게 남기는데 천하의 명문장 항복의 천하의 명문장이라고 합니다. 됐음. 자 여기까지가 병자호란까지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 마지막으로 양난 이후의 대외 관계를 좀 정리를 여기서 할게요. 자 이거 갖고 올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요거 이후에 이제 양난 이후에 자 이제 요 두 사건 이후에 자 양난 이후 이제 대외 관계니까 청과 일본과의 관계를 여기다가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촥! 따단! 자, 이 병자호란의 결과, 당시에 세자가 있었어. 세자가 큰아들이지. 소헌세자. 추소헌이 아니고 소현이다. 소현세자와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바로 복림대군이야. 갑니다. 근데 이 소현세자는 9년 동안 청에서 가갖고 상당히 잘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선교사들, 그 카톨릭 그 예수의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서양에 발달된 문화 같은 것도 받아들이고 막 별별 것도 많이 경험하면서 옵니다. 근데 이러한 소현세자를 못마땅했던 게 바로 누구겠어? 인조였던 거지. 야, 나는 아들, 큰아들? 자, 요거는 난 이렇게 굴욕적으로 했는데 너는 그 나라 가서 잘 지낸단 말이야. 그래서 인조가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9년에 걸친 그 묘비아닌 유배죠. 인질 생활 끝에 인조는 돌아오는데 다 며칠 안 돼서 의문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다 독살됐다. 얘기를 좀 합니다. 누가? 인조가. 그래서 결국 다음 왕이 인조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이 복림대군인데 이 복림대군은 형하고 좀 달랐단 말이야. 바로 인조와 좀 아버지의 이런 울분을 내가 복수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게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 바로 이 효종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 효종의 왕의 즉위는 나중에 또 예성 논쟁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됐어. 자, 그래서 이 효종 때, 둘째 아들 효종 때 북벌론, 여기서 북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이야. 청을 몰아내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청에게 당한 치욕을 씻자 라고 하는 북벌론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요 왕 때, 바로 이 왕 효종하면 바로 이게 나와야 돼. 북벌론이 인조 다음 왕입니다. 효종 때 바로 이 북벌론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송시열이야. 송시열. 은진송씨 시조시죠. 우리 집사람이 송씨인데 이 송시열이 송시열로 대표로 하는
요 효종시대 때 이 송시열로 대표로 하는 사람들이 이 북벌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진짜로 가능할 수 있었냐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이 북인 정권의 외교적인 선택인 중립외교가 결국은 틀리지 않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 결국은 명은 무너지고 후금이 이제는 중원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권력을 잡았던 서인들의 요 선택이 명을 계속 추존했던 이런 선택은 결국 병자호란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병자호란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서인들은 권력을 내놔야 되는 게 있다. 선생님 생각이 그래요. 서인은 이 잘못된 그들의 선택 때문에 이런 막대한 말이 있지 왕이 정도인데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근데 서인들은 계속 권력을 유지합니다.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적 요소로서 북벌론. 그러니까 말은 하는 거죠. 말은 진짜.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것은 조금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북벌론은 결론적으로 이 서인들. 이 서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하는 수단적인 요소였다라는 것 좀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 청과의 또 관계에서 요게 하나 또 제가 저번 작년 9월 모평 풀이를 해준 반에서는 요 얘기 조금 했는데 여기서 저는 백두산 덤집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백두산 정계비라는 게 있는데 요 백두산 정계비는 언제냐면은 1712년에 자,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자, 당시에 이 청나라는요. 이 청나라는 만주족이었잖아. 만주족이어서 자신들이 시작된 이 만주 지역을 봉금지대라고 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어.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갖고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신성한 거지, 시작점이어서.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래서 청과 조선의 이제 국경에 대한 하나의 그 당시에 문제가 터졌던 거야. 18세기쯤에. 그래서 그 당시에 국동이라고 하는 이 청나라 아마 관리가 와갖고 서로 이렇게 우리 쪽에서 누가 왔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국경선을 정하는 건데, 자, 간단하게 내용은 서쪽 경계는 위는 압록이야. 이거는 딱 느낌 오죠? 무슨 강이라는 거야? 압록강이라는 거야. 그런데 어디에서 이제 이게 논쟁이 되면은 아직도 논쟁됩니다. 동쪽 경계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토문. 여러분들 토문. 토요문학회. 하여튼 동인 쪽 경계는 토문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요거에 대해서 약간 입장 차이가 있어. 과연 이 토문이 어딘지. 근데 중국식에서는 그냥 두만강이다. 그러니까 이 토문이라고 써있는데 중국식에서는 잠깐만 잘 나오나 모르겠네. 끝에 잘 나오네요. 이 중국 측에서는 야 토문 두만강이다. 이거 지금 현재 영역과 같다는 거고, 자, 우리 측에서는 조선 측에서는 당시 이 토문이 자 바로 저쪽 부여가 출발했던 송화강이 하나의 지류일 것이다. 토문이라는 게 있다. 당시 토문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약간의 논쟁거리긴 하는데, 글쎄요. 근데 거의 토문 두만 뭐에 가까운 하여튼 약간 이게 언제 논쟁거리가 됐냐면 1909년도에 일본 애들이 간도 협약을 맺어요. 그래서 간도 지역을 중국에게 넘겨줍니다. 아직 청은 멸망 안 했으니까 청나라한테 멸망을 넘겨주고 안봉산 철도 부설권을 갖고 오거든. 근데 그게 간도협약이 100년이 2009년도에 됐는데 그때쯤에 많이 요거에 대한 논쟁거리가 있었어. 우리가 이거 빨리 백두산 봐라! 조선시대 때 이게 소가강이면 우리가 간도 지역이 우리 거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여하튼 이 정도 그냥 백두산 정계비 정도 있겠다. 이게 논쟁거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오기 좀 그렇고, 하여튼 백두산 정계비가 이때 됐다. 숙종 때.
첨가의 또 문제에서 하나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1번 갑시다. 따단. 자, 1번과의 관계인데, 자, 바로 광해군 때 기유년에 기유약조라고 해서 국교가 재개돼. 전쟁 끝난 지 몇 년 됐다고 해서 몇 년 됐는데 국교가 왜 재개될까? 이거지. 일본에서. 야! 당시 이제 새롭게 누가 도쿠가와마쿠가 등장하잖아요. 우리는 임진왜란에 참여도 안 했다. 우리는 아무 관련 없다. 이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일이다. 그러면서 기유약조 우리와 국교 재개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광해군 때 그래서 기유약조가 매년 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는 니는 부산포만 하라. 부산포 원래 삼포가 향해줬잖아요. 초기 때 이제 부산포만 오픈해주고 여기서 이제 20척 그 다음에 1년에 100석 일단 이 기유약조 때는 그렇게 되는데 그 내용까지 알 건 없고 기유약조 때 국교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것도 유명한 또 통신사를 파견하는데 자, 이 통신사도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서로 다르죠. 우리가 말하는 통신사와 일본이 말하는 통신사인데 이게 1607년도에 가장 먼저 갑니다. 원래 통신사를 또 좀 해답 겸 세안사라고 해서 당시 우리 쪽에서 일본으로 임진왜란 때 갔던 포로 송환부터 보는 사람도 있는데 여하튼 그냥 1607년부터 1811년까지가 1811년 그러니까 1811년이면 세류령씨 시기 때문에 순조 때 그때까지 한 12차례 정도 갑니다. 이 통신사는 언제 가냐면은 그 일본은 천황이 있고 일왕이 있고 그 막부마다 쇼군이라고 해서 장군이죠. 우리는 한자는 장군이고 쇼군이라고 해서 이 쇼군이 바뀝니다. 도쿠가와 막부 도쿠가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당연히 에도막부 일대 쇼군이죠. 이 쇼군이 바뀔 때 우리는 보면은 대통령 취임식 날 가는 거예요. 통신사 가면서 저기 쭉 아주 여기 에도까지 가는 거지. 부산부터 출발해갖고 근데 대장정이죠. 따지면 여정 가는데 이 당시 이 통신사가 올 때마다 각 그 지역마다 아주 환영잔치도 해주고 그 통신사가 이렇게 가면서 글 하나 써주면 그게 아주 막대한 또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여튼 통신사가 이러한 당시에 또 조선 후기 때 일본과 조선의 관계를 좀 보여준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이 수종 때 거야 또 일본 이 독도 문제에서 안용복도 빠질 순 없죠. 자, 이 안용복이 바로 이 당시에 또 울릉도와 독도와 관련해서 자 우리 땅인 우리 것이다. 니들이 왜 오냐? 독도와 관련해 또 안용복이 또 활약을 합니다. 또 안용복 하면 걔 또 나중 되면은 저기 우리한테 문철받죠. 네가 뭔데 이렇게 사칭하고 가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건 교과서 외적인 이야기고 자 이렇게 하면은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이 정치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용이 많고요. 정치사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오늘도 꽤 또 길게 했네. 원래 또 광해군부터 이쪽 이제는 대외관계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붕당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현대사 전에 가장 복잡한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 어느 반 가서 내가 정말 뿌듯하게 판사 잘하는 거가 이건데 그거 1시간 넘을 것 같아. 그건 1시간 반 정도인데 하여튼 그 정도 될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 붕당부터 정족까지 평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안녕!